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라임이고요. 저는 줄라이입니다. 요즘 라임이 그 변주를 넣는 걸 듣는 재미가 있어요. 맨날 똑같이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저희 뒷방 상영관이 콜라보를 했던 서울 영등포 국제 초단편 영화제를 무사히 마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영화제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그러는 와중에 부산국제영화제도 다녀왔습니다. 다른 영화제 뭐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나요? 금천 패션 영화제입니다. 어머. 금천에서 하고, 금천이 약간 그런 패션 관련된 산업이 옛날부터 있었던 곳이어서 서울시 금천. 네. 아. 그래서 연계해서 하는 영화제고 올해가 3회째예요. 그렇구나. 네. 처음 들어봤어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감사하게도 1회 때 했었고 이렇게 3회 때 지금 또 하게 돼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올려드리는 방송은 부산국제영화제 특집이에요. 부산국제영화제는 벌써 28회째를 맞았고 저랑 줄라이 이번에 공교롭게도 뒷방 상영관 친구들이 많이 안 갔던 것 같아가지고 저랑 줄라이 이렇게 두 사람만 같이 녹음을 하게 됐고, 저는 사실 벌써 작년에 또 줄라이 씨가 계셨죠? 네. 네.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같이 녹음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는 사실이 좀 새삼스럽고, 어쨌든 이번에도 좀 되게 새로운 영화들을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보다 줄라이 씨가 훨씬 많은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먼저 줄라이 씨의 좀 이번 부산국제영화제가 어땠는지 좀 전체적인 소감을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올해가 28회잖아요.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이거를 저도 모르고 있었다가 아니 계속 부국제를 가면서도 몰랐어요. 몇 회인지 관심이 없었나 봐요. 혹시 윤석열 나이인가요? 아니면 한국 나이인가요? 한국 나이. 아, 네. 그래서 그거 둘 다 한국 나이인데 어쨌든 네. 그러니까 96년생인 거예요. 저랑 부산국제 영화제랑.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 같이 영화제 일하는 국장님께서 부산국제 영화제 1회를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학생이셨대요. 그래서 담당하는 교수님께서 부산국제 영화제 개최를 하셔서 세상에. 다 같이 보러 간 기억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영화과 학생이셨어서. 그러면서 96학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6년생인데요. 이렇게 돼서 그러면 저랑 국장님이랑 그렇게 차이가 나고 부국제랑 나랑 같았구나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괜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1회 때 막 부국제 어땠는지 얘기도 그냥 간략하게 듣고 했는데 그때는 진짜 이렇게 큰 행사가 전혀 아니었다고 하고 학생들이 진짜 많이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매년 그래도 부국제가 그런 영화인 관계자 배지랑 뭐 시네필 배지라고 영화학도를 위한 배지 같은 걸 마련을 해줘서 저는 이번에 그 영화학도를 위한 배지로 다녀왔습니다. 멋있어요. 며칠 다녀오셨죠? 저는 4박 5일이었습니다. 이게 영화제에서 일하니까 좋은 점이 다 같이 일하다 말고 티켓팅을 하고요. 회의도 막 늦추고요. 그리고 팀장님한테 저 혹시 좀 오래 다녀오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하면 팀장님이 네, 저도 갈 거예요. 막 이러는 분위기여서 오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하루에 몇 편 보셨어요? 보통 3편 정도를 봤고 일행이 있을 경우에는 2편 봤던 것 같아요. 라임은 어떠셨나요? 전반적으로. 저는 사실 저도 영화제를 항상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영화를 보러 가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점점 저도 이제 부산영화제가 벌써 몇 번째지? 2014년인가? 그때 아마 저는 처음 갔던 것 같고 그때 이후로 뭐 코로나나 좀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 말고는 그래도 매년 갔는데 초반에 비해서 점점 더 이제 놀려고 영화를 안 보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그때는 막 다 같이 야외 상영 이런 것도 친구들이랑 다 같이 예매해서 보고 그런 재미가 또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점점 딸리다 보니까 밤 영화를 고르기가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저는 이번에 3편밖에 못 봤고 그나마도 아침 영화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전날 새벽 3, 4시까지 애들이랑 술 마시다가 그게 그 아시안 게임 때 네, 맞아요. 저희가 극적으로 처음 시작부터 골을 먹고 나중에 이제 역전골 넣고 해서 하여튼 그게 정말 재밌었고요. 너무 재밌어서 3시까지 애들이랑 있다가 아침에 제가 분명히 알람을 맞춰놓고 깼는데 정말 침대에 누워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내가 만약에 이 영화를 보러 가면 오늘 하루 종일이 사라질 것이다. 도저히 막 약간 그때 몸살 기운도 살짝 있어가지고 그래서 누워서 좀 쉬다가 다른 영화를 오후에 있었던 영화를 보러 가고 이래서 결국에는 이제 영화를 3편밖에 못 보게 됐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주로 이제 줄라이 씨의 11편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라임이 2박 3일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날 2편 보고 둘째 날 오후에 1편 보고 셋째 날은 놀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저희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많이 본 편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정말 사실 부산을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놀러 오는 것 같아. 제가 걔네들한테 다 전염돼가지고 저 원래 영화 보러 오는 사람이었는데 같이 놀려다가 영화를 조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전에 포기한 영화가 뭐였어요? 그게 하늘연 극장에서 하는 제목이 뭐였더라? 아실 텐데 그 약간 벌집의 정령 제목이 뭐였죠? 그 영화 저도 보고 싶었는데 그 빅토르 에리세 거.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3시간짜리였거든요. 클로즈 유어 아이즈. 네. 그래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마침 하늘연 극장에서 패닉이 왔던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화이트 노이즈 보다가 맞죠. 정말 극도로 속이 안 좋아졌던 그 기억 때문에 사실 이미 그 전날부터 약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무려 3시간이잖아요. 결국은 평행우주에서 보고 끝났습니다. 하늘연 극장이 자리도 좀 불편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래 앉아있기 힘들더라고요. 네. 중간에 나오고 싶어도 나갈 수도 없고. 줄라이 씨가 봤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저는 못 봤지만 저희 무주 영화제 특집 게스트로 나왔던 소희님이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역시 보셨어요. 네. 그 감독을 제일 좋아하셔서. 얘기 들으셨나요? 그냥 대략적으로 정말 좋았다 정도는 들었는데 아쉽네요.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고 나중에 또 저희는 소희님께 한번 기회가 되면 들어보면 좋겠어요. 그분이 벌집의 정령이 최애 영화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줄라이 씨의 얘기를 좀 영화에 대한 얘기를 아니면 저부터 할까요? 네. 한 편씩 좀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좋은 거 할까요? 네. 사실 저는 이번에 봤던 영화들이 다 그래도 저번에는 정말 좋았고 마음에 남는 영화가 그 어느 멋진 아침을 포함해서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어요. 세 편 중에 단 한 편도 제가 정말 좋았고 이 영화를 사랑해요라고 할 만한 영화가 없어서 물론 영화제에서 그런 영화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드릴 얘기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느낌으로 일단 첫 영화를 봤던 거는 아침부터 How to Have Sex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게 몰리 매닝 워커 감독님 작품이고요. 비교적 신인 감독이신 것 같은데 칸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았다고 해서 대체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봤는데 정말 말 그대로 약간 그 티네이저들의 성장 영화예요. 영국의 그 소녀들이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하려는 그런 친구들이 셋이서 같이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뤄진 이제 광란의 밤들과 그 사이에서 첫 경험을 가지려고 하는 주인공과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긴장들, 친구 관계, 표면적으로는 되게 친구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되게 좀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관계라던가, 물론 그게 성을 처음 접하는 그 경험에 있어서도 여자들이 특히 공감할 만한 어떤 결코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성장하려는 그 소녀들의 되게 불안한 어떤 정서들, 그리고 막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 동시에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한 그런 것들을 드러내서 그런 감정들을 포착해내는 데는 되게 섬세했다고 느껴지고요. 근데 뭔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떤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성공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되는 감독님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주연 배우인 미아 맥케나 브루스 배우의 연기였던 것 같아요. 그분 저는 이 영화에서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필모가 조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자기의 성장 시절에 느꼈던 어떤 그런 불안한 감정들이나 그런 거에서 공감을 얻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보면 주인공을 보면서 그리고 저는 특히 마지막 결말에 그 3명 중에서 친구 한 명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뭐 남녀 간에나 아니면 그런 에로스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진짜 친구가 누군지 그리고 조금 그냥 보다 보면은 많이 빡쳐요. 그냥 이 주인공한테 되게 못되게 구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정말 폭력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걸 모르는 그 주변의 친구들이나 남자들이나 이런 꼴을 보고 있자면은 굉장히 빡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고 내가 그냥 정말
그 단단하게 내가 서가지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서로 건강할 수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고 고민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 주인공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네 그런 영화였어요. 되게 무거운 영화를 네, 조금 보셨네요. 네, 되게 무거운 영화였습니다. 칸에서 뭔가를 받았다고 하면 관심이 참 많이 네, 가게 돼.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주목할 만한 시선이잖아요. 맞아요. 그 이름이 주는 힘이 있어요. 맞아요. 어떤 뭔가 놀라운 포인트가 하나 이상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첫 번째 영화를 키스 더 퓨처라는 영화를 봤어요. 레나드 채친 사인이라는 이름의 감독의 작품이고 그 사라예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라예보에서 당시 그런 인종청소라고 불리는 학살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안에서 음악으로 이 위기를 뭔가 다 같이 헤쳐나가 보자고 노력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실제 이야기 다큐멘터리고요. 그래서 그 당시의 과거 영상하고 그 사람들을 현재 다시 불러서 인터뷰를 한 영상이 교차하면서 나오는 형식이에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너무 기대를 하고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당시에 실제로 그 밴드 U2가 연대를 되게 많이 해줬었어요. 이 사라예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U2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이 영화를 보게 됐고 또 프로듀서가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었어요. 어머, 세상에. 나 왜 이 영화 안 봤지?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영화겠다 해서 봤고 실제로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영화였고 제가 목요일에 새벽 기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시네필 배지는 현장 예매밖에 안 돼서 보고 싶은 영화를 평일에 최대한 잡으려면 새벽에 가야겠다 해서 4시 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세상에. 그래서 줄 서서 그 배지를 받고 예매를 하고 커피도 못 사고 영화를 본 거였어서 전 제가 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화가 너무 좋아서 한순간도 졸지 않고 진짜 웃고 울고 하면서 영화를 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U2 중심의 이야기가 될 줄 알았는데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뤄지기는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는지가 다 나와요. 예를 들면 이때가 이제 그 사라예보에서 지하가 엄청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하를 되게 많이 발굴을 했었대요. 사람들 다니는 통로라던가 뭐 사람들 모이는 장소 이런 거를 지하에 되게 많이 마련을 해놓고 그냥 그 사건이 한 3년 정도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왜냐면 밖에 나가면은 그냥 스나이퍼가 바로 총을 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막 차벽이랑 이런 걸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 위험해서 누가 표적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학교 가다가 총에 맞는 일이 너무 다분하게 일어날 정도의 상황이었어서 그래서 지하에 사람들이 이제 살 길을 많이 만들어 왔었는데 지하에 디스코장도 있었대요. 술집도 있었고 근데 그 디스코장이 그때가 로큰롤이 엄청 유행하던 시기여서 그런 로큰롤 음악들을 정말 많이 들었고 그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던 거는 그 로큰롤 소리 때문에 그 지상에서 벌어지는 그 총탄의 소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하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저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 순간만큼은 잊을 수 있었다. 해서 그런 로큰롤의 엄청 신나는 음악을 되게 많이 듣고 있었고 그때 그래서 그런 음악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어떠한 기획자가 그럼 U2가
지금 우상인데 로큰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이고 또 유투가 그런 뭔가 사회 참여적인 메시지를 노래에 많이 담는 밴드였으니까 유투가 뭔가 응원하는 메시지 같은 걸 보내주면 이 사람들에게 정말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유투가 생각보다 사라예보에 너무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20분짜리 TV 인터뷰 영상을 사라예보에서 계속 틀었었고 그냥 그 문화방송국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뭔가 예술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그런 게 되게 강했던 분들이라서 같이 그런 식으로 협업을 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한. 그래서 그렇게 TV 인터뷰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는 유투가 그 세계 뭔가 투어 콘서트를 돌 때 처음에는 사라예보를 오려고 했다가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서 유투의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사라예보에 오지는 못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러면 유투의 콘서트에 사라예보를 초청하자 이렇게 돼서 그 방송을 연결을 해가지고 유투가 콘서트를 할 때 실제로 그 엄청 큰 백 화면에다가 사라예보 화면을 띄우고 중계하듯이 띄우고 지금 거기 상황은 어떤가요? 뭐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유투가 직접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 그 사라예보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뭐 어떤 사람이고 뭐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지금 그 공연장에 내 여자친구가 있다. 그 여자친구에게 나는 아직 살아있고 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 막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라예보 상황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근데 제일 두려워했던 게 그 죽음의 공포도 두려웠지만 우리가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진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이 상황들이 끝나고 나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너무 큰 화두였대요. 그들에게는. 그게 더 무서웠대요. 왜냐하면 사라예보는 정말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종교와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존하는 지역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타겟이 돼서 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다 말살시켜버리고 막 이런 식의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공존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정말 큰 문제였는데 그거에 공감한 유투가 이 사람들을 화합시키려면 우리가 가서 공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사라예보의 유투가 가서 공연을 해요. 그리고 원 러비라고 우리는 하나의 사랑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가사가 담긴 그런 콘서트를 하고 사람들이 너무 막 감격에 차서 이제 그 당시 콘서트에 갔던 사람들의 인터뷰도 나오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라예보의 어떤 비극적인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사람들이 즐겁게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고 그래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마지막에 일어났고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또 정말 좋았던 지점이 영화가 그래서 내용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현대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에 대한 뉴스 같은 것들이 나와요. 사람들 인터뷰가 그 유투의 콘서트가 지금 더 필요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가 끝나요. 근데 그 영화를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아는 국제적인 분쟁은 뭐 러시아나 네. 뭐 이 정도의 우크라이나 이 정도의 분쟁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또 그쵸. 이스라엘과 그런 문제들이 또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의 메시지가 더 깊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좋은 영화를 보셨네요. 영화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의 공연과 공연 실황 영상들도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보면 만족스러울 영화이고 어떤 사건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그런 연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봐도 너무 만족스러울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혹시 개봉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프로듀싱을 했기 때문에
국내 개봉까지는 어렵더라도 뭔가 OTT 수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볼 수 있게 되기를 네. 바라봅니다. 어쨌든 이미 있었던 사건이다 보니 제가 그런 스포일러까지 쭉 다 말해버렸는데요. 저는 영화를 볼 때 정말 유투가 올 수 있을까? 막 어떤 방법으로 유투와 이런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그걸 정말 그 해내는 노력들을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유튜브 콘서트 가는 거. 아, 정말요. 예전에 한번 유튜브 라이브 콘서트 하는 영상을 보는데 그게 With or Without You를 부르는 공연이었는데 정말 거의 그 가수, 그 보컬이 완전 저 딴 세상에 간 것 같은 그런 완전 도취된 그런 모습, 완전 그런 상태로 진짜 이렇게 바닥에, 무대 바닥에 막 누워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같이 그 공연을 듣는 모든 관객들도 다 어디 간 거예요. 다 같이 완전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정말 그 하나가 된, 정말 원 러브가 된 그 모습을 보고 그 장면이 거의 저한테 잊혀지지를 않아가지고 다음 생에는 나도 밴드로 태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장면이었는데 정말 음악이 사람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로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영향력과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부디 네. 네, 마음이 무거운데 지금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음악에 대한 제목이 뮤직인 영화를 봤어요. 네. 저도 그거 관심 리스트에 넣어놨지만 보지는 않았던. 잘하셨어요. 이거는 베를린 영화제 각본상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대부분의 관객분들한테는 수면제 였지 않았을까. 실제로 저도 이 영화에 대해서 뭔가 사실 말할 자격도 없는 게 초반부에 정말 깊게 잤거든요. 근데 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끝까지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초반에 조금 졸고 중간에 깨서 끝까지 보기는 했는데 끝까지 보는 게 조금 힘들었고 네. 앙겔라 샤넬렉 감독님의 작품이고 이분이 그전에는 또 베를린 영화제에서 감독상인가를 이미 받으셨었는데 이번 뮤직 영화로 또 다시 각본상을 받으셨고 이거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소개된 프로그램 노트가 조금 인상적이어서 그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뮤직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줄곧 죽음과 상실을 경험해야 했던 남자 이연의 여정을 보여준다. 구름이 잔뜩 하늘을 덮어도 우리는 비가 쏟아지기 전까지 그 실체를 알지 못한다. 기막힌 인생 속에서 이혼에는 신을 향해 보상을 바라거나 울부짖기는커녕 삶의 칸타타를 노래하는 인물이다. 그럴 때 그는 신보다 더 관용적인 존재처럼 보인다. 땅 위에서 은총을 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손이다. 여전한 긴 테이크, 평범한 듯 의미를 알기 힘든 이미지, 극도로 자제된 대사는 불가사의한 매혹으로 가득한 작품을 완성한다. 일상의 신화를 써내려가는 샤넬렉의 작업답게 한 쇼트도 허투루 흘러가는 법이 없다. 이용철
프로그래머님이 적어주신 글인 것 같고요. 저는 이 영화가 시작할 때부터 제가 자게 될 거라는 걸 알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롱테이크고요. 정말 대사가 없고요. 정말 이 영화 안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만 컨디션이 괜찮았더라면 맨정신으로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얘기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초반부에 좀 졸아서. 근데 저는 잔 영화도 항상 유의미한 어떤 의미가 나한테 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 오이디푸스 신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목답게 음악이 배경음악도 들어가지만 이 주인공들이 나오는 배우들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그 음악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실 졸다가 그 음악 듣고 화들짝 놀라서 깨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음악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그냥 신화 같아요. 되게 현대사회는 사실 엄청 바쁘게 물론 저기 어딘가에 시골들의 시간은 도시의 시간과는 조금 여전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마치 영원을 사는 듯한 사람들이 되게 비극과 죽음과 그런 것들을 맞닥뜨리면서 그 앞에서 어떤 하루를 다시 마주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적인 화면과 정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내러티브로 근데 그 안에 감정은 되게 요동치는 것 같은데 보여지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 관객들이 스스로 뭔가 그 감정들을 자기 안에서 끌어내서 가늠하게 만드는 그리고 당연히 노래들은 엄청나게 그 파워풀하게 뭔가 정서를 이렇게 표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조금 좋았고 그래서 다시 보고 싶은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저한테는 충분했던 것 같고 혹시 이 감독님이 다른 영화를 또 내신다면 그때 한 번 더 도전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참 프로그램 노트가 너무 좋아요. 사실 영화보다 프로그램 노트가 더 좋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의도하신 건가? 한창 저도 그래서 저희 영화제 프로그래머님한테 압박을 나눴었거든요. 부산국제영화제는 프로그램 노트가 너무 좋아서 아무리 재미없는 영화도 맞아요. 그 노트를 보면 너무 보고 싶어진다. 맞아요. 프로님도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압박을 드렸는데 저희 프로님은 별로인 영화는 별로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렇게 네. 쓰셨나요? 별로라고? 그렇게 글로 남기지는 않으시는데 어쨌든 막 어떻게든 좋은 점을 막 이렇게 짜내서 그쵸. 그렇게 안 쓰시고 가끔 GV 하실 때는 그런 거를 조금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오히려 더 재밌는 GV가 진행될 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낚이잖아요. 너무 꾸며서 쓰면 물론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프로그램 노트가 더 좋았던 뭔가 그냥 글로 써도 좋아서 그걸 맞아요. 모아서 읽어도 너무 좋겠다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그냥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갈 영화인데요. 유령들의 초상이라고 또 다큐멘터리예요. 그 바쿠라우를 만들었던 클레베르 멘돈사 빌뉴 감독님의 작품이고요. 저는 바쿠라우를 보지는 못했지만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 작품을 꼭 봐야겠다 해서 봤고 이게 그래서 목요일 낮
찌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진이었어요. 좌석이 꽤 많았는데도 정말 기대하고 봤는데 저는 조금 실망하고 많이 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때 많은 감독들이 영화나 영화 만들기나 영화 산업 생태계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영화들이 그런 고민들이 반영된 뭔가 자기 이야기가 담긴 영화가 되게 많았는데 이 영화도 그렇게 출발을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감독이 정말 오랫동안 살았던 아파트에서 동네 시내 극장으로 이야기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구조고 그 구조 자체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그 아파트가 이 감독의 어머니가 되게 공들여서 뭔가 관리를 하셨던 오랫동안 한 가족이 살았던 집이어서 그 역사가 정말 많이 남아있는 공간이고 감독도 그 아파트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아파트에서 자기 영화를 진짜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그 편집도 그 아파트에서 하고 촬영도 거기서 하고 그래서 처음에 그 부분이 나올 때는 너무 흥미로웠는데 나중에 동네 이야기가 나오고 시내 극장으로 나올 때는 이야기가 더 확장이 많이 되기보다는 그냥 그동안 우리가 그런 매체에서 많이 보고 들었던 이야기들이 좀 반복되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몽타주 숏들 나오고 나한테는 이 극장이 정말 추억이 많았는데 뭐 사라졌고 그 정도에서 이야기가 멈춰버려서 오히려 본인의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훨씬 이야기가 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막 그때 실제로 이웃집 강아지가 엄청 많이 짖어서 나중에는 그 영화에 그 개가 짖는 거를 녹음을 해서 써서 그걸 영화의 어떤 소재로 썼을 정도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실제 자기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어떤 일상적인 사건들을 영화에 많이 녹여냈고 그게 그 장면을 또 설명을 하면서 이게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그 상황을 연출한 건지 되게 헷갈리는 연출도 중간중간 나와요. 뭐 밖에서 고양이가 뭘 이렇게 긁는 소리가 나서 마침 집에 모여있던 배우들이 저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창문 쪽으로 다가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알고 보니 그거는 그때의 상황을 다시 연출한 장면이었고 막 이런 식으로 돼서 뭔가 다큐멘터리와 극영화의 경계가 되게 모호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연출 방식이 너무 흥미로웠는데 이게 동네 시내극장으로 가면서는 정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다큐멘터리 화법으로만 가더라고요. 아마 제가 졸아버린 장면에선 안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본 장면들에서는 그래서 이 영화는 드릴 말씀이 많이 없고요. 다른 영화를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난니 모레티 감독의 찬란한 내일로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이 감독이 실제로 출연을 해요. 그래서 감독의 이야기예요. 근데 내용은 완전히 극영화이고 근데 어떤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영화 제작 과정도 쉽지 않고 뭔가 아내와 이혼 위기도 놓이고 그리고 뭔가 예술관에 대한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나오는 영화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노트에는 정치 코미디이자 한 부부의 연대기이며 이탈리아 영화 산업에 대한 씁쓸한 시선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한 줄 때문에 이 영화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욕심내서 감독이 많은 이야기를 담고 그거를 근데 하나로 잘 엮어내는 그런 영화를 볼 때 너무 만족감이 커서 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정치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냥 이 감독이 만들려고 하는 그 영화 속 영화의 소재가 이탈리아 공산당 이야기였는데 그게 정말 그 정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소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결국 이 사람이 예술에서 느끼는 고민, 부부관계에서 느끼는 고민, 다른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그 고민들하고 다 맞닿아 있는 이야기라서 좀 되게 외골수였던 예술가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좀 돌아보게 되는 계기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 정치의 어떤 세력의 리더가 그런 걸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이야기들이 잘 엮여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코미디 요소가 강했어요. 영화제에서 코미디 영화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막 대놓고 코미디보다는 약간 그냥 영화가 보다 보면 계속 피식피식 웃음이 나는 그런 류의 코미디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재가 주 장르가 코미디는 아니지만 코미디적인 요소가 많은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 영화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흥미로웠던 게 중간에 이 영화 속 영화가 엎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자처럼 등장하는 게 한국 제작자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제작자들이 막 당신의 영화 너무 좋고 막 하겠다 해서 그 위기를 극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영화 촬영 시작할 때 소주를 같이 마셔야 된다 하면서 다 같이 소주를 마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한국어 대사가 은근히 몇 번 들려서 그런 점이 굉장히 흥미롭고 관객들도 많이 웃는 지점이었어요, 그게. 네, 그래서 이 영화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라임의 다른 영화를 또 들려주세요. 저는 아마 이게 마지막으로 본 영화여서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아이고. D.K. 웰츠먼 감독과 휴 웰츠먼 감독님의 립스의 사계, 원제는 The Peasants여서 농민들이라는 제목이고요. 저 이것도 보고 싶었어요. 네, 러빙 빈센트 보셨나요? 네. 그래서 좋아하셨나요? 네. 저도 그래서 봤는데요. 그래서 좀 실망했어요. 포스터도 되게 아름다워서. 맞아요. 포스터도 아름답고 사실 그 안에 나오는 장면들도 정말 진짜 실사 같을 정도로 생생한 그림인데 그림이어서 좀 아름다운 면이 있었지만 네.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D.K. 웰츠먼 감독님이랑 휴 웰츠먼 감독님이 전작인 러빙 빈센트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하셨는데 이 러빙 빈센트가 어떤 영화냐면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빈센트 반 고흐의 화풍을 이용해서 실사이지만 그거를 한 겹 한 겹 유화로 다시 다 그려서 그 유화로 그린 것들을 수만 개의 프레임에 다시 일일이 색채를 더해가지고 만든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 명의 화가들이 팀으로 투입이 돼서 정말 많은 인고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서 탄생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립스의 사계도 그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제작된 영화고 이거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대하 소설인 농민, 폴란드 문학인데요. 이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1000페이지가 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영화로 만들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반지의 제왕 만든 감독님 정말 존경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정말 멋지게 영화로 담아낼 수 있다는 거는 웬만한 보통의 사랑과 보통의 그게 아니면은 정말 불가능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 영화도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 1000페이지가 넘는 서사에 담겨 있었을 모든 것을 담아내기에는 조금 한계가 많은 영화였던 것 같고 그래서 보다 보면은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면서나 이 영화가 그 이야기를 그려낸 방식이나 연출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의아해지는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 GV도 좀, 그러니까 중간에 나와야 하긴 했는데 살짝 처음에 들었는데 감독님이 직접 나오신 건 아니고 제작자분이 아마 나오셨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인상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보면서 좀 불편하고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어가지고 되게 많이 아쉬운 작품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폴란드의 한 마을, 20세기 초 폴란드의 한 마을에서 주로 이제 땅을 경작하고 살아가는 농민들이 주로 이게 주민인 그 마을에서 중심 인물인 야그나, 아름다운 여인 야그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여러 가지 갈등들과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녀사냥에 대한 얘기고요. 네. 근데 이 야그나라는 인물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사건들이나 이 야그나를 표현하는 방식이 저는 사실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조금 더 세심하게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보는 내내 조금 찝찝했지만 결말에서는 왜 그렇게 이거 스포해도 되나요? 이게 농민들이고 땅이 정말 그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가 돈을 중심으로 굴러가는 사회인 것처럼 땅을 중심으로 두고 되게 서로의 어떤 그런 욕망이나 욕심이나 분노나 사랑이나 어긋난 그런 관계들과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그 영어로 덜트라는 거에 뭐 먼지, 뭐 덜티 하면은 더럽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땅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중의적인 의미들을 중첩시켜서 이 야그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더럽다고 욕하고 침을 뱉을 때 사실은 그녀가 땅의 본질이기도 했다라는 그래서 스스로 마을 사람들에게서 추방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본질로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한 인물에 대한 서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결말은 인상적이었지만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영화였어서 네, 저는 이번 영화들이 거의 대부분 다 불편했네요. 물론 그 불편함을 정말 잘 이용하면 정말 훌륭한 영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지막 영화는 저한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서 조금 그래서 제일 좋았던 거는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감독님들이 이 영화에 사용된 한 컷 한 컷의 그림들을 땅바닥에 막 이만큼 펼쳐놓고 그 가운데에 이 두 분 감독님이 앉아가지고 관객들한테 인사를 전하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 좋았어요. 아, 이분들이 정말 예술의 진심, 그러니까 이거 정말 얼마나 많은, 이거 하나하나 그려내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노력과 그 영혼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은 또 더 아쉽기는 해요. 그 정도의 노력을 들여서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는. 네, 개인적으로는 그랬고요.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근데 러빙 빈센트 볼 때 그런 이 영화를 만든 방식은 너무 좋았는데 이야기가 저도 계속 아쉽기는 했었고 네. 뭔가 너무 단편적인 네, 맞아요. 이야기고 맞아요. 실제 우리가 고흐만큼 진짜 유명한 화가가 없잖아요. 네. 저도 되게 그림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고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게 된 잡다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 모든 걸 다 쳐내고 너무 그냥 납작한 하나의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서 좀 이 영화를 만드는데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 텐데 맞아요. 왜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었는가에 네. 대한 질문이 진짜 많았거든요. 네. 줄라이 씨가 만약에 이 영화를 보게 된다면 후기 감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왠지 안 볼 것 같네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 8개의 영화가 남았는데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얘기를 해보자면 그 다음은 이시유야 감독님의 달을 봤어요. 이 감독님의 이전작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도쿄의 밤하늘은 항상 가장 짙은 블루. 그 영화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보지는 못했지만 이 영화도 역시 너무 주변에 팬이 많아서 이 감독님의 신작이면 봐야겠다. 심지어 GV로 오셨어요, 감독님이. 그래서 보게 됐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기대한 거에 미치지 못했고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어떤 소재나 그런 거는 굉장히 감독님이 그렇게 스스로 말씀을 GV 때 하시기도 했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근데 이게 좀 스포일러라서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일본에서 그 어떤 요양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 때문에 그 요양원에서 일하던 직원이 해고를 당하고 나서 그 장애인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많은 분들이 다친 일본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실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의 모티브를 얻어서 쓴 소설이 있고 감독님은 이제 그 소설을 바탕으로 이 영화를 만드셨는데 이야기를 좀 많이 바꾸셔서 되게 많은 새로운 인물 3명 정도? 4명 정도를 감독님이 새로 추가를 해서 이야기를 구성을 하셨고 근데 그런 점에서 되게 이야기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이 주인공이 고민하는 거는 남편 사이에서 얻었던 첫 번째 아이가 병이 있어서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냥 침대에만 계속 누워서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마치 연명 같은 치료를 하다가 3살 때 죽었어요, 아이가. 그래서 그 상처가 너무 큰 상태에서 두 번째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 아이의 어떤 신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미리 검사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할까 말까를 고민 중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검사 결과가 안 좋을 경우 이 주인공은 본인과 남편이 겪었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낳고 싶지 않은 거죠. 무서운 거죠. 근데 또 남편과 다시 뭔가 이 아이를 낳아서 다시 뭔가 사랑을 하고 싶기도 하고 뭔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와중에 그 같이 요양원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그 장애인에 대한 뭔가 처음에는 동정에서 시작한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요양원에서 그런 장애인한테 장애인한테 가하는 어떤 폭력 같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문제의식을 계속 제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계속 무시가 된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버티면서 일을 할 수 있어. 너가 이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넌 여기서 일하기 힘들 거야. 막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곳이고 그리고 심지어 환자의 가족들도 이곳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알고 있지만 그거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들이 이제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들이 뭔가 반복이 되는 곳에서 그 일하던 어느 한 남자 직원도 정신증을 점점 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닌 거야. 그냥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죽이는 것이
이 사회에 좋은 일이야. 이렇게까지 뭔가 그런 망상 같은 게 너무 심해진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주인공하고 막 얘기를 엄청 나눠요. 왜냐면 주인공이 뭔가 이 남자 직원이 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를 눈치를 채고 너 뭔가 위험한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리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 남자 직원이 우리는 사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너도 아이에게 문제가 있으면 지울 거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이 뭔데? 라고 하면서 뭔가 불필요한 존재는 없어져야 되지 않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이야기를 엮고 풀어가고 하는 것들은 진짜 고민과 반성을 정말 많이 스스로 하게 만들어서 좋았는데 이제 그거를 연출하는 방식이 좀 그 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진짜 길어요. 한 10분은 될 것 같은데 10분 동안 그 감독님이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대사로 하는 점에서 바비의 연출이 조금 생각이 나는 느낌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범죄 장면도 실제로 누군가를 칼로 뭐 찌르거나 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지만 어떤 범죄 장면의 묘사에 있어서 약간 사람들이 타란티노 영화를 볼 때 어떤 폭력에 대해서 쾌락을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그걸 아마 의도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장면을 연출하는 방식이 뭔가 앞에서 되게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처럼 좀 잔잔하게 진행이 되다가 막판에 하이라이트처럼 그런 폭력 장면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인정하기 싫지만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구조로 이런 장면들을 사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막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누군가를 해하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연출한다거나 그러진 않고 윤리적인 고민이 분명히 담긴 연출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앞에 나오던 장면들과의 온도차나 어떤 그 장면을 그리는 방식이 어느 정도는 쾌락을 느끼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점에서 좀 불편한 지점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 좀 긴가민가 했던 장면은 범인이 그 남자 직원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머리를 탈색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관객분이 이제 질문을 하실 때 이 영화 제목이 달이거든요. 그리고 그 직원이 달에 대한 망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뭔가 직접 달이 되기 위해서 머리를 노랗게 탈색을 한 거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감독님은 그건 아니었고 실제로 그 사건의 범인이 머리가 탈색 상태였고 몸에 타투가 있었는데 그거를 일본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라는 어떤 프레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람이 원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범죄자가 되었어가 아니라 범죄 직전에 그냥 한 거야, 탈색을.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아무 관련이 없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되게 좋았고 감독님이 되게 섬세하게 영화를 만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그런 제가 아쉬움을 느꼈던 지점들이 더 아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다음 영화는 이 영화도 소재는 조금 어둡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코미디고 밝은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인 출연 제리라는 영화를 봤어요. 라오첸 감독님의 영화고 이것도 좀 스포일러가 굉장히 센 영화라서 근데 제가 이거 정말 추천작이거든요. 그래서 보실 분들은 이 부분을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그 아버지가 주인공이고 실제로 그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그동안 정말 힘들게 모았던 전 재산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필 이 감독님의 아들이 영화 프로듀서였던 거죠. 그리고 그 프로듀서는 정말 친한 감독이 또 있었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도와줄래? 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너무 영화 같은 거예요. 우리 이거 영화로 만들자 라고 이렇게 됐고 이 실제 사건을 겪으신 아버지도 성격이 진짜 낙천적이고 쾌활하신 분이어가지고 이거 영화로 만들자. 대신 내가 각본도 쓰고 내가 배우도 할 거야.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근데 물론 처음에는 이 프로듀서랑 그 감독님은 할리우드 배우를 캐스팅해서 쓰고 싶었는데 이 나이대에 아시안 쓸 수 있는 배우가 몇 명 없었대요.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실제 이 아버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처음에 영화를 볼 때는 그래서 보이스피싱인지 몰라요. 그냥 진짜 어떤 영화적인 사건이 그냥 이 인물에게 일어났구나. 왜냐면 이게 실제로 정말 그 보이스피싱 그 방식과 수법과 실제 나눴던 대화 같은 걸 정말 다 똑같이 구현을 해서 만드는 영화인데요. 이제 당신이 그 중국에서 이제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돈 세탁 범죄의 지금 용의자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수사에 협조해라라고 하면서 정교한 수법으로 돈을 이제 빼가는 그런 수법이었는데 이 실제 제리 역할로 나오신 이 배우이자 각본가이자 실제 인물인 이분이 자기가 진짜 무슨 영화 속에 나오는 첩보 요원이 된 것 같았대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막 그런 형사들이 막 관심을 엄청 많이 주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궁금해해주고 나한테 큰 역할을 막 부여하면서 막 은행 사진을 찍어와라. 은행 직원을 뭔가 이렇게 의심하고 뭔가 수상한 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와라. 이런 미션을 막 줘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다 수행을 하신 거예요. 영화 끝나면은 실제 주고받았던 사진, 문자 이게 다 나오는데 진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떡해.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이거를 잘 해내야지 이 국제 범죄도 잡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문제가 안 생기고 나는 중국으로 강제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 보이스픽싱범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화라고 저도 그냥 극영화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점점 이상한 거예요. 막 왜냐면 처음에는 그 형사들의 장면도 연출이 다 돼요. 그 실제 형사 사무실에서 형사들이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출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그냥 그 범죄 극영화인 줄 알고 보다가 점점 근데 이거 좀 보이스피싱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사실은 이게 보이스피싱이었다가 이제 다 밝혀지면서 근데 그래도 이 영화는 그래서 내용은 다큐멘터리이지만 연출 방식은 전부 픽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영화 막판에는 이제 그 촬영 비하인드 컷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실제 제리이신 분이 되게 즐거워하면서 영화 촬영에 임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영화가 너무 기발했고 이걸 영화로 만들 생각을 했다는 것 그리고 실제 그 기법을 영화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속게 되거든요. 그 초반에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왜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 재산이 이민자로서 어떻게 노력해서 가꾼 재산이었는지 이런 얘기들도 다 나오기 때문에 영화에 담겨져 있는 텍스트가 정말 많았고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GV로 그 실제 아버지랑 프로듀싱을 맡은 아들이랑 그 감독이랑 세 분이 다 오셔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제 사실 그 다른 분들은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을 너무 비극적으로 생각하고 막 같이 속상해 하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아 하셨고 영화 만드는 걸 너무 즐거워하셨고 이걸 영화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자가 굉장히 크셨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웃으면서 나는 내가 무슨 뭐 제임스 본드나 탐 크루즈가 된 것처럼 나는 그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미션들을 수행했고 영화를 찍을 때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했다 하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히어로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 이분은 진짜 히어로다. 본인에게도 그렇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뭔가 범죄를 예방하고 싶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도 이분은 진짜 히어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되게 좋은 영화였고 GV도 정말 재밌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영화는 도그맨이었습니다. 릭배송 감독님의 신작이고요. 이게 야외 상영이었어요. 그리고 릭배송 감독님이 무대 인사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네,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도 어쨌든 소재는 도그맨이라는 제목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강아지가 정말 많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연출이 되기보다는 릭배송의 영화라서 아시겠지만 범죄 스릴러 장르예요. 근데 그 강아지를 뭔가 잔인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분들이 웃고 공감할 수 있는 장면들이 꽤 있는 영화예요. 물론 마음 아파하실 장면들도 있지만 그래서 근데 이 영화는 사실 저는 그래서 기대한 것보다는 좋은 지점도 있었고 아쉬운 지점도 있었어서 보셔도 그만 안 보셔도 그만 정도의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스타일리시하고 약자들의 어떤 연대, 외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한 테마는 계속 이 감독은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되게 좋았는데 이 영화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의 연기가 정말 인상 깊었고 강아지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어떻게 찍은 건지 진짜 궁금했어요. 이게 혹시 CG인가 싶을 정도로 강아지들이 연기를 너무 영리하게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도 좋은 영화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본 영화는 필립 가렐 감독님의 북두칠성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오전에 봐서 많이 졸았는데요. 감독님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이 영화도 포스터를 보시면 되게 화려해요. 막 여기저기서 상을 받은 그런 게 막 들어가 있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봤는데 소재는 되게 좋았어요. 그냥 가족들이 인형극을 하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 인형극을 하려면 이제 막 무대 예술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등장하고 배우도 등장하고 그래서 많은 어떤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고민이 담겨있는 영화라서 소재로는 굉장히 좋았는데 어쨌든 이야기나 영화 자체로만 본다면 이것도 그냥 많이 봐온 유럽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지루하기도 했던 것 같고요. 다른 관람객의 평을 보니까 캐캐 묵은 이야기와 개성 없는 스타일로 선보이는 인형 연속극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저도 여기에 좀 동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예술가들이 하는 고민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그동안 많은 영화에서 다뤄왔던 이야기였고 스타일이 개성이 없었다도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소재는 정말 참신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본 영화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행복한 라짜로를 연출했던 진짜 보고 싶었는데. 알리체 로바허의 신작 키메라입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행복한 라짜로에 비하면 라짜로를 더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키메라도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예술을 향유하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잠을 자길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지가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라짜로 봐도 되게 환상적이고 네. 뭔가 몽환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이 작품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뭔가 같은 정서가 담긴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내용이 완전히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추천도 드리고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정말 개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왠지 개봉도 할 것 같고 뒷방에서도 다룰 것 같아서 더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괴물을 봤습니다. 이 영화도 야외 상영으로 봤고 감독님과 배우들이 다 나와서 무대 인사도 해주셨는데 이게 배우들이 나이가 어린 배우들이 나오는데 무대 인사를 할 때 정말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한국어를 다 연습을 해서 간단하게 한국어로 인사도 하고 K-하트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웠고 영화도 그만큼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저는 사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예전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저는 환상의 빛을 제일 좋아하고 걸어도 걸어도도 좋아하고 그런 편인데 저는 사실 어느 가족 때부터 조금 실망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던 어떤 감독님의 어떤 부분이 조금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이 영화도 저한테는 어느 가족과 비슷한 인상이었어요. 뭔가 소재나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 같은 것들은 확실히 다르고 이전 영화랑 비슷한 점들도 있어요. 뭐 아무도 모른다라던가 그 기적 그런 영화 뭐 그런 것들이랑 좀 비슷한 여전히 사랑스럽고 어린 배우들을 정말 잘 연출을 하시고 그런 지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 영화는 칸에서 각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각본도 되게 좋은 지점이 있기는 했지만 이 영화도 개봉을 분명 할 거고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될 것 같아서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꼈는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프로그램 노트 정도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학생 인권 보호인가 교권 보호인가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든 이 문제에 정말 진지하게 접근하고자 한다면 괴물을 봐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 인권과 교권과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다른 또 어떤 권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녹여져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았고 저는 한 중반까지는 정말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면서 영화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반 이후의 연출이 저는 아쉬웠던 거고요. 네. 시간이 없어서 또 다음 영화를 또 얘기를 하자면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것도 예매 실패가지고 진짜. 네, 네오소라 감독님의 영화고요. 류이치 사카모토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장면을 어떤 자막이나 목소리를 정말 최소화하고 연주에 집중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숨소리나 그 피아노 페달을 밟는 소리 같은 게 계속 같이 들려요. 그 정도로 사운드를 정말 섬세하게 녹음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이미 CD로 들어서 알고 있는 음악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숨소리 같은 잡음이 같이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감상에 방해가 많이 됐어요. 왜 이런 잡음들을 넣었지? 하면서 녹음이 잘못된 건가? 막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계속 점점 보다 보니까 이분이 또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마지막 연주에 그 마지막 숨소리와 마지막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걸 어느 순간 체감을 하고 나니까 너무 다 귀하게 느껴지고 그게 다 그냥 음악으로 들리더라고요. 나중엔. 그리고 뭐 저의 착각일 수 있지만 그 가장 유명한 음악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메리 네. 네. 미스터 뭔가
네, 맞아요. 네. 그 음악을 연주를 하실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고조될 때 그 시작 지점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부분을 연주하실 때 이거는 사카모토 류이치도 좀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해서 되게 즐기면서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아라는 게 저는 느껴졌는데 저의 착각일 수 있어요. 근데 표정에서 뭔가 묘한 신남이 느껴졌거든요. 그 부분을 연주할 때. 이 부분 나온다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연주를 영화로 감상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또 하나의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류이치 사카모토 팬이 많잖아요. 그래서 좋아하신다면 이 영화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다큐멘터리나 뭐 일상적인 거 인터뷰 이런 건 나오지 않고요. 정말 연주 장면만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본 일행은 계속 자더라고요. 계속 자고 한 4곡 들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영화가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님의 파문입니다. 이 감독님의 제일 유명한 작품은 카모메 식당이고요. 저도 이 감독님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지 객관적으로 이 감독님의 영화가 연출이 너무 탁월한 지점이 있고 각본이 너무 좋은가라고 물어본다면 뭔가 저의 자아를 빼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감독인데요. 근데 이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말 좋았습니다. 진짜로? 네, 약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연출과 각본을 쓰시는 방식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지? 이렇게까지 극영화를 잘 하는 분이셨나? 원래 약간 이 감독님의 예전 영화는 조금 다큐멘터리적인 느낌이 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호흡도 느리고.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감독님 특유의 색감이 들어있으면서도 정말 그냥 잘 만든 너무 뛰어난 극영화예요. 그리고 소재 자체가 막 사이비 종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막 물론 영화 전반적으로 따뜻하지만 소재 같은 것들이 감독님이 이전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따뜻하기만 하고 말랑말랑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GV 때 또 감독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작품을 만들고 다르게 연출한 계기가 자기는 사실 그런 카모메 식당 이런 것 때문에 팬들이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요리도 잘할 것이고 그런 일상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자기는 사실 요리 하나도 못하고 매일매일 밤에 술을 마시고 술에 쩔어있고 굉장히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나는 그런 엉망이고 어두운 사람인데 내 영화는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의 그런 면이 좀 담긴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정말 궁금해지네요. 네, 영화가 정말 정말 좋았기 때문에 카모메 식당을 카모메 식당을 보고 좋아하셨던 분도 안 좋아하셨던 분도 아쉬움을 느끼셨던 분도 파문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부국제에서 이 영화가 제일 좋았어요. 그 정도로. 네. 이 영화도 개봉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뒷방에서 또 다루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줄라이님 얘기 들으면서 영화 볼 되게 많이 당해가지고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영화들을 볼 수 있는 당연히 개봉작으로 되면 좋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좋겠고 혹시 다른 청취자분들도 보시고 좋으셨던 부분이나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얘기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오늘 나왔던 영화들 중에도 다음에 또 방송으로 찾아뵐 수 있는 영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